이건 단순한 정치 논란이 아닙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수사 결과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한 시점, 2023년 10월 이전, 취임 1년도 안 된 시점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것은 특검이 확인한 실제 발언입니다. 180일간의 수사, 249건의 사건, 24명 기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80일간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내란이란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범죄를 말합니다. 외환이란 외국과 결탁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두 혐의 모두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215건을 처리했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총 2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입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 이것이 특검의 최종 결론입니다. 2023년 10월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1년 5개월 시점입니다. 취임 초기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 발표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 탑5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탑5.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 언급.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여러 차례 주변에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권이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비상대권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탑4. 2022년 만찬자리 발언 총살당해도 싹 쓸어버리겠다. 2022년 11월 25일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누구를 쓸어버리겠다는 걸까요? 특검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이 발언은 취임 후 불과 6개월 시점에 나온 것입니다. 탑3. 북한의 무력 대응 유발 시도. 특검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검은 북한의 도발이 있어야 비상계엄 선포 명분이 생긴다고 윤 전 대통령이 판단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탑2. 총선 부정선거 조작 기획. 2024년 4월 총선. 국민의힘은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결과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요? 특검에 따르면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 등으로 수사단을 구성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탑1.
정치인 체포 명단, 언론사 단전, 국회 자금 차단.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문건들입니다. 특검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문건.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국회 예산을 끊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겠다. 이건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문건. 언론사 단전 단수. 언론사의 전기와 물을 끊겠다. 이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누구를 체포하려 했을까요? 특검은 구체적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체포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이건 단순히 계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장기 계획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특검이 밝힌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헌정 질서의 파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공복, 즉 국민의 종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 이건 헌정 질서의 파괴입니다. 둘째,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합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합니다. 국민은 선거로 권력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 예산을 끊고 언론을 장악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면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셋째, 과거 계엄과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계엄이 있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9년 10.22 군사반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30년 넘게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헌법에는 계엄 조항이 있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계엄은 위헌입니다. 넷째, 왜 내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국헌을 문란한다는 건 헌법 질서를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폭동이란 폭력을 사용해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특검의 주장일 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정당한 국정행위였다.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였다. 특검은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특검법 자체가 야당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어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쪽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24명의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물론 실제 판결은 법원이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내려질 것입니다. 재판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모두 거치면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게 정치적 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이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경각심.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를 교훈 삼아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갈등.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판 과정.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어떤 증거가 제시되는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추가 수사. 특검이 넘긴 30사건의 사건이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가로 밝혀지는 사실이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정치적 대응. 여야가 이 사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지,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여러 차례 계엄을 경험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979년 10.22 군사반란, 전두환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정권이 계엄군을 동원해 민주화운동을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군부 쿠데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면 이것은 과거의 군부 쿠데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협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방심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도 민주주의의 국가였지만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칠레도 민주주의의 국가였지만 피노체트 군부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권력에 대한 집착, 정치적 위기감, 신념? 이에 대한 답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언론의 역할, 야당의 견제, 시민들의 감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도적 보완, 권력에 대한 감시 강화, 민주 시민 교육, 이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은석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180일간의 수사, 249건의 사건, 24명 기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특검의 주장일 뿐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발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번 수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설적인 토론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